이렇게 막 질문할 때 어, 자, 말실수가 나올 것 같아요. 아이들 잘못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 있지만 없는 아이들인데 왜 도대체 이 책 제목이 있지만 없는 아이들인 거야? 소연이? 이, 이게 그 미등록돼 있어가지고 있긴 존재하긴 하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있는데 없어요. 음. 그- 민성이는 왜 제목이 있지만 없는 음,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사람이 존재는 하는데 이게 약간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도 출생신고가 돼야 얘 존재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도 딱히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이게 존재로는 그게 되지가 못하는 그런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해나는 이 책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직 준비 안 됐나? 자,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서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없는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른바 주민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에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로부터 어떤 그런 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래 해나야 소리 연결이 안 된다네. 자, 그래서 제목이 이제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고, 그래서 있지만 없는 아이들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뭐, 뭐에 대해 다루고 있는 거야? 미등록 미등록 이주화 이주 아동. 이주 아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말을 이 책을 읽기 전에 뭐 들어봤어? 알고 있었어? 어땠어? 음, 어때, 민성이?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음, 막 엄청나게 잘 알고 있다 그렇진 않았죠. 소연이는? 저도 딱히 잘 알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이주 아동 또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는 말을 이 책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책에서 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는 말보다 우리가 더 흔히 접하는 말들은 난민? 난민? 난민하고는 아닌가? 달라. 미등록 이주 다르긴 노동자하고 한데 불법 난민하고는 체류다? 달라. 불법 그렇지. 체류자라고 하나요? 불법 체류 노동자, 불법 체류자라고 이제 얘기하던 아니면 이제 미등록 이주 아동도 사실은 보통은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자녀.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는 것과 불법 체류 노동자라는 그 언어의 차이가 뭐냐는 얘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해나 마이크 연결됐나? 아직? 해나 말해봐. 됐어요. 됐네. 됐죠? 미등록 이주 노동하고 불법 체류 노동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차이는 크게 음, 없지 않아요? 그게 없다. 그러면 네. 왜 굳이 불법 체류 노동자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책에서는 왜 부득불,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는 용어를 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야, 민성이? 사실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음, 이 말을 쓰는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 노동자보다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소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어, 저요? 음, 자, 책 28쪽 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 또는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8쪽의 셋째 줄 부터 해나가 읽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챕터가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너 또 이북이야? 네. 그러면 저기가 읽자. 서현이가 읽자. 여기는 챕터는 우린 그 제일 처음에 그 프롤로그 먼 타인의 아이를 사랑하라 부분에서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라는 그 소제목의 중간 부분 정도 해당되거든. 아, 자, 소연이가 읽어주자 그냥 세 줄줄. 네, 이주민들도 여기요? 아, 이주민들도 목소리가 있는데 아니 아니 아니. 공인나라 팔쪽 셋째 줄. 에? 어디요? 팔쪽 셋째 줄. 아, 8쪽이요? 아, 28쪽 셋째 줄. 네. 이 이주 잠시만요. 불법 체류라는 말이 애초에 법을 어긴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존재 셋째 자체 줄부터. 셋째 줄부터. 셋째 줄이요? 음, 이주노동자의 경우. 아, 이주 노동자의 경우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가 고정관념의 틀을 제공한다. 페버의 승소를 이끌어낸 이탁건 변호사도 지적했다. 불법 체류라는 말이 애초에 법을 어긴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존재 자체가 불법이니까 또 다른 불법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죠. 영화를 비롯한 대중 매체도 부당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을까요? 명명은 해방의 첫 단계다. 리베카 솔닛은 이것은 이름들의 전쟁이다. 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언가를 정확한 이름으로 부르는 행위는 무대책, 무관식, 망각을 눈 감아주고 완충해주고 흐리게 하고 가장하고 회피하고 심지어 장려하는 거짓말들을 끊어낸다. 호명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호명은 분명 중요한 단계다. 아, 거기까지. 자, 여기서는 분명하게 불법 체류 노동자가 아니라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고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근거가 뭐야?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야? 불법 체류라는 말 자체가 애초에 법을 어긴 범법자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어, 불법 체류 노동자라는 것 자체가 그들이 이제 이미 법을 어긴 사람들하고 이제 이게 막 부정적 딱지를 갖다가 붙였다라는 거야. 부정적 딱지를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 체류 노동자라는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뭔가 또 다른 불법을 저질 것 같은 그런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켜 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책은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책에서는 불법 체류 노동자는 어떤 사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책에서는 그냥 걔네도 사람이다. 어, 그 사람들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게다가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저임금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해봐.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어? 자기의 가족을 위해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그것만 들으면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 대단한 사람들, 헌신적인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또는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 들 거란 얘기야. 근데 이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야.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불법체류 노동자라고 불리는 거야? 이게 제대로 그런 절차를 걸치지 않고 불법적인 루트를 통한 일이라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뭐라고? 그런가? 노동권. 노동할 권리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권리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권, 어? 뭐 사회권 안에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회권이라고 하면 막연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직업 선택의 뭐, 자유. 뭐 교육받을 권리가 있잖아. 교육권이 있잖아. 그다음 여러분이 선거할 권리, 선거권이 있잖아. 어? 또 선거에 나가서 뽑힐 권리, 피선거권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야? 권리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근데 그 권리 중에 하나가 뭐도 있다는 거야? 노동권, 일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근데 솔직히 지금 우리가 노동권, 일할 권리가 있다는 게 좀 안 와닿지 않아? 일하는 게 무슨 권리야? 그게 무슨 권리야? 그 의무지. 라고 생각되지 않아? 근데 왜 일할 게 권리가 되는 거야?
이, 어, 노동권이라는 게 음, 단순히 그 일하는 것만 포함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럼 뭔데? 노동권 일하는 건데. 왜? 뭐 하는 그 거야? 노동권이 제가 사회책에서 지난번에 그 시험 때 봤던 걸로는 음. 그러니까 국가에 노동할 그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청구권도 따로 있고, 우리가 자기가 뭐 피해본 것들에 대해서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권리 중에서. 이 노동권, 노동할 자유,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들이 여러분 여실하게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자, 민성이가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응? 미국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민성이가 또 기특하잖아. 그래갖고, 야, 부모님, 우리 학비 대신하고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니까 부모님 학비 대시가 힘드니까 내 용돈은 내가 벌어서 써야겠다. 라고 민성이가 뭐해? 가서, 막 식당 아르바이트를 막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내 용돈 내가 벌어 쓰겠다고. 자, 근데 민성이가 어떻게 됐어? 미국에서 추방당했어. 왜? 그게 절차를 안 거치니까. 어? 뭐라고? 이 노동도 따로 그거를 넣어야 자, 하는. 미국에 민성이가 간 거는 이른바 유학 비자를 받고 간 거야. 와서 뭐 하라고? 공부하라고 비자를 받고 간 거야.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 가서 민성이가 일을 하려면 노동 비자,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자를 발급받아서 그걸 가지고 가서 노동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노동 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려면 쉽게 말해서 민성이가 그 일할 권리가 뭐하다는 거야? 미국에서 일할 권리가 없다는 거야. 즉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에 민성이 우리나라였다면 우리나라 걔가 특별히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야. 나 노동할래요. 나 일할래요. 나 직장에 취직할래요. 이거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가 그냥 당연히 직장에 면접 봐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 뭐야 그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거야.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돼. 비자를. 그 일할 수 있는 어떤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취업 비자를 받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면 그게 뭐라는 거야? 불법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심지어는 뭐 이런 것도 저기야. 서윤이가 케이크를 잘 만들었어. 맛있게 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민석이도 나눠주고 해나도 나눠줬어. 와 맛있다 신난다 이러면 돼 안 돼? 돼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서윤이가 해나 그런 거야.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야 이거 너무 아깝다. 네 실력이 너무 아깝다. 서윤아 너 이 실력을 섞이지 말고 너 이거 돈 받고 팔아. 그리고 소윤이가 그 말에 힘입어 가지고 케이크를 돈 받고 선생님한테 팔았어. 또 사람들한테 팔았어. 돼 안 돼? 그건 안 돼. 아까 소윤이가 뭐 하는 거? 해나하고 민성이 친구들한테 나눠 먹는 건 괜찮은데 뭐 하는 거는 돈 받고 파는 하는 거, 그런 영업행위를 하려면 소윤이가 먼저 뭐 해야 돼? 허가를. 그 식품 위생과 관련된 그런 허가를 받아야 돼. 네가 만드는 그 식품이 뭐 안정성 있는 어떤 그런 식품이라는 걸 허가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도대체 불법이 뭐고 합법이 뭐냐라는 거야. 어?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렇다고 뭐 법 자체가 뭐 무용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이 불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체류 노동자가 이 책의 주장은 그들은 단지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왜 불법 체류 노동자라고 해서 거기다가 딱지를 갖다 붙이고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냐라는 얘기들. 그런 점에서 억울하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자신들이 여기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뭐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자신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 있는 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른바 3D 업종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그 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를 불법 체류 노동자라고 딱지를 붙이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정부, 법무부나 노동부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얘기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몇 쪽을 잠깐 보냐면 제일 마지막 줄 28쪽 이들은 민서 읽어주자. 제일 마지막 줄 이들은 이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가 아닌 일상적 거주민, 노동자, 세입자, 소비자, 신자, 공동체 일원이라는 구체적 정체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자, 그 말.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서가 아닌 일상적 거주민. 그냥 우리와 함께 우리 동네에 사는 거주민, 이웃이라는 거야. 나나 그 사람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야. 노동자라는 거야. 공장에서 일하고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거야. 세입자. 세입자는 뭐야? 그 새 들어서 사는 사람. 새 들어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소비자. 그 물건을, 그 서비스나 그 재화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가 번 월급 가지고 생활해야 되니까 음식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신발도 사 입고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거야. 신자, 뭐 교회 다니거나 뭐 절에 다니거나 뭐 그런 종교 신자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공동체 이론이다라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사람 하나하나를 바라보기를 바라는 것들이 이 책의 기본적인 주장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리베카 솔릿이 했다는 말,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 말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명명은 해방의 첫 단계이다. 해나, 이 말이 무슨 뜻 같아? 명명이면 명명이. 이름을 아, 이렇게 정하는 거. 그렇지. 이름을 정하는 것, 이름을 부르는 것. 명명은 해방의 첫 단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해방, 그 자유로워지는 것의 가장 첫 출발점이다. 이름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뭐 해주는 것들, 불러주는 것들, 그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안 좋은 얘기지. 그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거 우리가 그동안은 계속 가족 동반 자살로 TV 뉴스 같은데 보도됐었어. 근데 이거 뭐라는 거야?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야. 잘못 명명. 이 사건의 본질을 잘못 표현했다. 잘못 명명했다는 거야. 뭐라고 표현했다는 거야? 동반자. 어? 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뭐라고? 자녀 자녀 사례. 사례 후 자녀 자살. 살해 후 자살이라고 명명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자녀 살해라고 해서 이거는 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그러면 이게 범죄라는 사실이 은폐돼. 숨어 있어. 그냥 자살한 것 같아. 그냥 다 같이 그냥 물론 뭐 자살이 뭐 좋은 거 아니지만 자기 뜻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하면 자녀 살해라고 말 자체가 얼마나 끔찍해. 어? 이렇게 명명할 때 그 사건의 본질이 명확해지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분명한 범죄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가족 동반 자살 이런 식으로만 표현해 놓으면 마치 그 가장이 자기 가족들을 책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명,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불법 체류 노동자가 아닌 미등록 기준 노동자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또 정반대로도 해석될 수 있어. 그러니까 미등록 기준 노동자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 불러야 된다? 불법 체류 불법 체류 노동자. 노동자로 불러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누구의 입장이야? 법무부의 입장이야. 법무부. 또 노동부의 입장이야. 그럼 법무부와 노동부는 왜 그들을 불법 체류 노동자라고 부르는 걸까? 그 근거가 뭘까? 음, 왜 불법 체류 노동자 문제가 생기는 걸까? 신원 확인이 힘들어서. 신원 확인이 힘들어서? 네. 그게 무슨 말이야? 신원 확인이 힘들다는 게. 진짜 그 비자가 없이 온 거는 맞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진짜 혹시나 뭐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음, 그걸 불법적인 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음.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그 비자 없이 비자를 안 받고 하는 거야? 비자를 받을 그게 안 되니까. 음. 서윤이, 왜 불법 체류 노동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 문제요? 왜 그런 문제가 그, 생기는 거야? 그 신고를 해야지, 아니, 비자를 받아야지 신원 조회를 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조사가 가능한데, 없으니까 계속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녀에게는 그럼 비자를 주면 되잖아. 근데, 해나한테 묻는 거지. 비자를 주면 되잖아. 그래서 그들을 관리하면 되잖아. 어,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냐는 얘기지. 자,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른바 공장, 중소기업 공장 노동자가 부족해. 왜? 왜 사람들이 중소기업 공장 다 노동자 필요할까? 어? 기피하니까. 어, 이른바 저임금, 임금도 낮고 일도 일은 없고, 많고. 아까 3D 업종,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돈 받고 그런 일 안 해. 라고 그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공장 노동자의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또 요즘에 농업 부분, 어업, 물고기 잡는 어업 부분 이런데 뭐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시 저임금, 임금도 낮고 일 힘들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노동자가 부족해. 노동자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야 농사 안 짓고 공장 안 돌아가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러한 노동자가 부족한 부분을 누구로 채우는 거야? 외국인, 외국인으로 채우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고민이 있는 거야. 어떤 고민? 그 외국인들을 데려다 쓰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기는 바라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눌러 앉기를 바라진 않아. 우리가 원할 때 그 사람을 뭐 하고 싶어? 돌려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되나? 민성이가 청소하기가 싫어. 귀찮아. 그래갖고 값싼 돈 주고 소윤이한테 와가지고 야, 너 우리 청소 좀 해. 내가 돈 줄게. 소윤이가 신난다 하고 이제 와서 뭐해? 청소를 열심히 매일 했단 얘기야. 근데 민성이는 서윤이가 와서 청소를 하긴 바라지만 서윤이가 계속 뭐 하기는 바라지 않아? 여기 있기는 계속 있는 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그 언제든지 민성이는 서윤이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뭐 하고 싶어? 너 가. 따르고 싶어. 자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비자라는 것 자체를 처음에 뭐 한다는 거야? 선생님 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이 책은 뭐 나왔긴 하는데 뭐 5년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거야. 정해. 그러고 나서 그 기간 동안만 뭐 하고 일하고 너 뭐 하라는 거야? 너네 집에 가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걸 지키면 문제가 있어 없어? 그걸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 법무부 입장은, 노동부 입장은 뭐한 대로 하라는 거야? 법대로 하라는 거야. 너 처음에 여기 와서 5년 일하고 가기로 했지 않냐? 그럼 5년만 일하고 뭐 하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근데 너가 왜 5년만 일하고 가기로 해놓고서는 안 가고 계속 버팅이란 얘기야. 또는 애당초 처음부터 애가 그걸 약속하고 온 게 아니야. 우리나라의 관광 비자. 아까 민성이 쌤 비유하기를 유학 비자 받고 왔는데 얘가 대학을 안 가고 와서 뭐 하자는 거야? 공장에 가서 취직해갖고 돈 벌다는 얘기야. 우리나라에 관광하러 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비자를 내줬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허락했어. 관광하고 너네 일주일 관광하고 너네 집에 가 이렇게 하고. 근데 관광하다 말고 이 사람들이 사라져.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취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래? 왜 약속한 5년 지났는데 왜 안 가고? 왜 관광 비자 받았는데 관광하고 돌아가지 않고 왜 우리나라에 남아가지고 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걸려. 해나 뭐라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어서. 어, 자기 나라는 일자리도 부족하고 우리나라에서 아까 저임금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저희 200만 원이면 지금 저임금이야. 최저임금 받는 수준이 한 달에 200만 원 받으면. 근데 그 정도면 저기 무슨 뭐 미얀마라던가 라오스라던가 이런 나라는 자기 나라 월급이 한 4배 정도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 빡세게 일하면 자기 나라에서 4년 정도 일한 게 되는 거고 5년 일하면 20년 일한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한몫 벌어서 자기 나라에 가서 살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 이 책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뭐? 그렇고. 브로커. 브로커가 뭔지 알아? 그 중간에 돈 받고 이거 중간에 넘어가는 거 관련한 역할 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중간에 그것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의 상황을 잘 몰라. 또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지 몰라. 그러니까 중간에 이 브로커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한국과 이렇게 연결해 주고서 뭘 받아? 수수료를 받아. 정당해, 부당해? 이런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정당한 거야, 부당한 거야? 부당한 거죠. 해나 뭐라고? 부당한 걸. 부당한 거야? 부당, 그러면 네. 그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거 그런 플랫폼 다 부당한 거거든.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하고 음식점 사이를 뭐 해주는 거야? 연결해주는. 연결해 주는 거잖아. 그리고 중간에서 뭐 해? 수수료 받잖아. 그 부당한 걔는 거야. 근 만약에 그 브로커들이 없으면 뭐야? 그럼 배달의 민족에 이런 게 없으면 브로커들이 없으면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가 뭐가 안 돼? 연결이 안 안 되는 돼요. 거잖아. 여러분들 그 공인중개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 살 사람들 살 사람과 살 사람들을 중간에 뭐 해주지 않으면 연결해주지 않으면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럼 그걸 연결해주고 중간에서 돈을 받는 게 부당한 거야? 걔네는 근데 법적으로 음. 인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법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브로커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부당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브로커들 중에 앞에 뭐가 붙는 거야? 이 두 글자가 붙어서 문제가 되는 거야. 요게 문제가 되는 거야. 사기 브로커. 어? 해나한테 100만 원을 받고 내가 너를 이 나라에서 취업을 시켜준다고 돈 받아갖고 해나한테 했는데 해나가 그래서 그거 믿고 왔는데 뭐야 비자가 안 나와. 그럼 해나는 그 100만 원을 뭐 하는 거야? 날린 잃은 거야. 걸. 네. 근데 그 돈은 또 해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거지. 그럼 해나는 그 돈을 뭐 한다는 거야? 벌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돌아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또는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일부 사장님들이 월급을 제때 뭐 하는 거야? 안 주는 거야. 또 월급을 떼먹는 거야. 또 우리나라에 왔는데 자기가 뭐 산재를 당해가지고 다쳐가지고 돈을 제때 못 본 거야.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약속된 기간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욕심 때문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법 체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계획하고는 뭐야? 정부는 그냥 그 사람들을 뭐 하고 싶었는데 원하는 만큼만 쓰고 다시 돌려보내고 또 원하는 만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정부의 뜻대로 그 일들이 되지가 않는 거지. 이해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 자, 민성이가 사장님이야. 외국인 노동자 서윤이가 와가지고 일을 시작했어. 서윤이가 처음에 오면 당연히 일을 잘 못할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소연이가 이제 익숙해서 일을 잘할 거 아니야. 그리고 말도 좀 어느 정도 통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소연이가 이제 자리 잡고 일을 잘한다 싶으면 이제 뭐 그 체류 기간이 끝나는 거야. 그럼 소연이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이제 그러면 민성이는 그 공장에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제 뭐야? 또 해나라는 또 새로운 애를 데려와. 그럼 이 애를 또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잖아. 그럼 민성이가 사장님이야. 서윤이가 계속 남아서 일하기를 바라겠어. 해나라는 새로운 애가 와서 일하기를 바랄까? 남아서 일하는 걸. 어, 민성이는 그냥 서윤이가 계속 일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야 자기 입장에서 더 편하다는 거야. 새로운 사람 구하고 적응시키는 거 힘들다는 얘기야. 게다가 서윤이가 불법 체류 노동자가 되는 순간 민성이는 아주 땡큐야. 왜? 빌미 잡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그거를 이용해서 얘를 계속 남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투리를 이용해서 계속 월급을 안 올려도 된다는 거야. 어? 그러면 소연이 월급 올려주라고 그러면 민성이가 뭐라고 그래? 아, 싫으면 너 뭐해? 가. 나간다던가. 내가 너 뭐 해버릴 거다? 신고해버릴 거다. 이런다던가.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야. 일부의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란 얘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약자인 어떤 그런 측면이 분명히 강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숨게 되고 이들이 숨다 보니까 아까 해나나 서윤이가 말했던 그런 뭐야 통계에 잡히지 않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런 복잡한 문제가 그 안에는 뭐야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도 한때 이제 이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뭐 했다가 단속을 해가지고 내보내기도 하고 강하게 아예 또 어떤 경우는 살살 달래. 너 이번에 너 나가면 다시 너가 돌아올 수 있도록 심사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자격을 뭐 하겠다 부여하겠다. 그래서 좀 합법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인원을 끊임없이 관리하는 어떤 그런 신축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고 정부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세게 나가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근데 그것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정책이 나라마다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할 거냐 아니면 강하게 할 거냐라는 게 다르긴 하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 책에서는 어쨌든 뭐야 이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사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무부 입장은 뭐고 노동부 입장은 뭐고 그들은 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뭐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사장님들의 입장, 사장님들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 그리고 한국인 노동자의 입장이 갈려. 그래서 중소기업, 소기업 사장님의 입장과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이 뭐 꼭 같지는 않지만 둘이 이해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 소기업 사장님들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이자. 그리고 체류 기간도 더 많이 늘려주자. 라고 주장을 해.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소기업 사장님 입장에 동의하고 환영해.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꽤 많아. 그 한국인 노동자들은 왜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류 기간도 길어지고 뭐 이런 것들에서 반대할까? 한국인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이유.
일자리가, 어? 어, 어, 한국인 노동자의 뭐 그 일자리가 좀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결국 일자리 경쟁에서 밀린다는 거야. 외국인 노동자들은 2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한국인들 200만 원 받고 못 하겠다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노동자들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뺏어간다라고 얘기를 해. 자, 이거에 대해서 이 책의 반박은 뭐야? 이 책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해? 애당초 한국인들은 일하려 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뭐하는 어려하는 일자리만을 외국인들이 뭐하고 있는 거다? 차지하고 있는 거다. 어? 즉, 좋은 일자리는 어차피 외국인들이 뭐해?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넘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올 때 아무 기업이나 와서 막 취직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아니야. 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올 때 어디에서만 일하라고 그 허용된 업종이 있어. 근데 그 허용된 업종은 한국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야?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 거란 얘기야. 애당초 한국 노동자들이 일을 했으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 했을 거란 얘기야. 그런 점에서 요 말은 반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자, 또 다른 근거. 한국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입장 또 다른 근거.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임금, 월급, 처우 개선이 안 된다. 외국인 노동 때문에 임금과 처우 개선 안 된다. 이거 뭔 말이야? 서윤이. 어, 처우 개선? 어, 복지. 아, 그, 그, 왜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월급과 월급이 올라가고 왜 복지가 올라가는 게 왜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그런 게 개선이 안 된다는 거야? 어, 그, 민성이. 음, 해나. 모르겠어요. 이 외국인 노동자 쓰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지.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 만약에 이 일자리 한국인 애당초 한국인들이 꺼려하는 일자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다 했는데 한국인들이 꺼려해서 일 안 하면 부족하면 월급 올려줄 거 아니냐. 그 한국인을 꼭 구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 일이면 그 초우 계산해가지고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게 해줄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한국인이 거기 가서 일하면 그럼 가서 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외국인들 데려다가 그냥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그냥 그대로 시키고 월급 조금 줘도 그냥 그대로 시키고 그러니까 그 것들이 더 올라가지가 않는다는 거야. 특히 요즘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른바 건설 현장. 건설 현장에 요즘에 조선족이라던가 중국인들 외국인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빌라를 짓는다던가 이런 데 많이 투입이 된다는 거야. 근데 한국인 노동자들을 가서 일을 하려면 뭐 예를 들면 그 빌라 하나를 짓는데 뭐 견적을 뭐 5억을 내. 5억은 줘야 우리가 지을 수 있다. 근데 중국인들이 가서 그 견적 내면 뭐 3억이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건물주가 누구한테 그걸 저희가 맡긴다는 거야. 3억짜리 중국인들한테 맡긴다는 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한국인들도 그럼 일을 따려면 5억이야. 자기는 5억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5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거에 밀려가지고 3억 5천 뭐 이렇게 내야 된다는 거지. 어? 소윤이는
아, 선생님 오늘 빨리 끝내주세요. 막 이러고 싶은데, 윤성이하고 해나가 눈치 없이, 아, 선생님 공부 더 해요. 막 이러고 있으면, 소연이가 얼떨결에 뭐야, 그럼 더 해요. 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이거 뭐? 민족주의자. 민족주의자라고 얘기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국수주의자라고 얘기되는지, 국수주의자는 우리나라가 최고다라는 것들, 또는 인종차별주의자,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이 최고다. 우리가 근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 분위기 흐려진다. 그 순수한 어떤 우리 어떤 그런 단일 혈통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른바 뭐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혐오하는 이런 사람들 어떤 그런 정서 이런 측면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 이른바 반이슬람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이슬람을 믿는 건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이 꽤 돼. 파키스탄, 뭐 방글라데시,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슬람을 믿는 나라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 그 이슬람에 대한 반대하는 정서가 또 상당히 강하거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이슬람주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슬람 세력이다.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 정서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런 정서가 갖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은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감정의 호소에서 감정의 요소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책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외국인 노동자의 뭐 자녀 아니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과는 차별점 특별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있어도 외국인 노동자 자녀,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는 거야. 근데 왜 요즘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문제가 부각되고 이렇게 책으로도 나오게 됐냐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해나? 요즘에는 자녀들도 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옛날에는 자녀들이 부당한 대우를 안 받았었는데 지금은 받게 된 거야, 갑자기? 그래서 그렇다고? 민성이 어떻게 생각해? 음, 자녀들이 음, 부당한 대우는 예전부터 계속 받았을 것 같은데, 음. 요즘은 아무래도 뭐 글로벌 사회다 뭐다 하면서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분위기지 않나. 옛날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심해져서 그렇다? 지금은, 아니, 그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이걸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추세 아닌가요? 인식이 더 신경 써줬으면은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신경 쓴다는데 나쁜 쪽으로 바뀐 거야? 무슨 말이야? 어, 어, 서윤이, 네? 왜? 뭐, 응? 서윤아, 넉넉히 썼어?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냐, 서윤이는? 저, 저는, 질문이 뭐였죠? 넉넉히 썼네. 아니, 하나하고 민성이 다 대답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침, 네. 치매 노인이 별로 없었던 거 알아? 들어는 봤어요. 현대에 들어서 치매 노인이 네. 폭발적으로 늘었어. 까닭이 뭐야? 꺼덕이요? 어, 과거에는 치매 노인이 별로 없었어. 드물었어. 근데 현대는 치매 노인이 폭발적으로 늘었어. 그 까닭이 뭐야? 어, 그냥 제 생각 얘기하는 거죠? 아유, 아니, 그 생각 얘기해줘. 어떻게 내 생각을 얘기해 주려고, 서현이가?
어, 일단, 응. 일단 고령화, 일단 노인들이 일단, 설명 어, 안 돼. 고령화 때문에 네, 노인들이 많아져서. 네. 자, 옛날에는 치매 걸리기도 전에 다 돌아가셨어. 아, 그렇게 오래 산 분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치매 노인이 없던 거야. 이해가? 근데 현대에는 치매 노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갑자기 현대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이 오래 사는 거야. 오래 사는 노인이 많다 보니까 치매 노인들도 많아진 거란 얘기야. 자, 쌤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 갑자기? 요 얘기 하다 말고. 응?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문제가 왜 부각이 되고 왜 이런 책까지 나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왜 쌤이 갑자기 치매 노인 얘기를 한 거야. 치매 노인이 많아진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도 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도 늘어나서 자, 그렇지.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청년들이야, 청년. 어?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돌아간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 온 젊은이들이 뭐 하더라? 결혼, 그리고 출산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젊은이들만 왔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라는 게 별로 뭐 했다는 거야? 없었어. 없었다는 거야. 거의. 별로 없으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 수도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게다가 그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하는 경우도 많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경우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또는 불러들인 경우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자녀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쌤도 기억이 나. 예전에 그 외국인 노동자 자녀가 있는데 그 애가 학교에 입학을 못 하는 거야.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즉 교육권을 뭐 하지 않은 거야? 인정해주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뭐야 이주 그 노동자들의 인권 변호사라던가 이주 노동자 인권 활동가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노력으로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은 교육권이 생기고 얼마까지? 만 18세 18세까지 한국에서 뭐 할 수 있다?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거야. 즉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 거야. 요게 그 세계 아동 권리 선언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 우리나라도 그 뭐야 조인한 그런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보편적 권리로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만 18세까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느냐? 자, 아버지가 어머니가 불법 체류, 어? 미등록 이주 노동자야. 그러면 적발되면 바로 뭐 해야 돼? 추방. 자기 나라 돌아가야 돼. 그럼 누구만 남아? 자녀만 나가요. 아이 만 18세 한국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아이만 남게 되잖아. 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 생각해봐. 민성이가 지금 외국에 나갔는데 갑자기 민성이 아빠 엄마가 이거 비자 못 받았다고 한국 돌아가라고 민성이 너만 그 나라에 남다고 생각해봐. 말이 돼? 끔찍하네요. 어? 끔찍하죠? 끔찍하지.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까지 보장해 준 거야? 패키지로? 아동이 남을 수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그 뭐 누구도 보호자도 어? 아동이 체류하는 동안은 뭐해? 함께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즉 추방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야 그 의견이 또 갈리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나쁘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나쁘게 보는 사람은. 추방 안 당하려고 뭐 하면 돼? 한국에서 자기가 5년밖에 일을 못하고 5년만 일하고 돌아가야 돼. 근데 돌아가지 않으려면, 추방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자녀를 자녀를 낳으면 되지. 애가 있으면 그 애가 애가 뭐 될 때까지? 18살. 18살 될 때까지는 안 쫓겨날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그 18년 동안이나 더 한국에서 일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이를 한국 와서 낳을 수 있거나 아이를 데려와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아까 법무부나 노동부의 입장은 뭐라고 그랬어? 정책은 뭐라고 그랬어, 아까? 법무부와 노동부는 어떻게 하기를, 뭘 원한다고 그랬어? 돌려보내길 원하고. 그렇지. 필요할 때만 쓰고 돌려보내기를 원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들을 만 18세까지 있는 동안에 그 애들을, 애 때문에 애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뭐 하는 거야? 돌려보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한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인권 활동가들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그러지. 국제적인 표준, 한국의 어느 정도였던 그 G 이런 것들 평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서 이것들 인정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자, 근데 이렇게 인정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 이 책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 3번이다, 3번. 여기까지는 이제 됐어. 근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3번이야, 3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해줬더니 문제가 끝난 게 아니야.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해? 만 18세까지 이 애들이 한국에 있었어. 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입장이. 돌려보내야죠. 만 18세가 되는 그 다음날 너네 나라 가라는 거야. 어? 자, 여러분이 생각해봐. 여러분이 뭐 어디 저기 뭐야 어디 나라야? 뭐 방글라데시 사람, 방글라데시 부모님이 방글라데시 사람이야. 근데 한국에 와서 일해서 여러분을 낳았어. 여러분이 18년 동안 한국에 살았어. 심지어는 방글라데시 가본 적도 없어. 근데 18년 동안 한국에 살았는데 갑자기 야, 너 방글라데시로 돌아가. 방글라데시로 가. 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방글라데시로 가 살 수 있겠냐고. 아니요. 자기가 방글라데시 사람이지만 방글라데시 가본 적이 없다니까. 방글라데시 말을 못 한다니까. 왜? 계속 뭐 했기 때문에.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문화를 모른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한테 가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야. 만 18세까지 고등학교까지 한국에 살았는데 근데 왜 가라고 하느냐. 물론 이 책에서는 이제 그거 문제 말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뭘 얘기하고 있어. 만 18세까지 사는 동안 이 아이들이 힘든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뭐 때문에 가장 힘들다는 거야? 뭐가 없어서? 부모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아, 우리나라에 출생신고를 안 해줘서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안 돼.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안 되니까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자격증 시험도 못 봐. 핸드폰 뭐 저기도 못 해. 뭐 등등. 아까 뭐 코로나19 했을 때 병원보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른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숱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차별당하고 가난하다고 차별당하고 그 이중적 차별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바로 18세 이후에 뭐 해야 되는 추방당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이 18세 이후에 추방당하는 게 이게 맞냐 이게 맞는 상황이냐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근거가 생겼어. 과거에는 없던 근거였어. 과거에는 뭐 그래도 약속인데 가야지. 처음에는 그냥 내쫓았다가 18세까지 늘려놨더니 이제는 또 그 다음에 또 문제 삼아? 그거 한도 끝도 없네.
라고 뭐 호랑이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서 떡 하나 줬더니 그 다음에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입장을 갖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어? 자, 18세기 추방당에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 추방하면 안 된다. 그들이 한국에서 계속 살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인권적인 측면에서 가엾지 않냐,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도 있지만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생겼지. 요즘 우리나라가 뭐야? 저출생 국가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 앞으로 노동력. 뭐 군대에 갈 사람이 군대 인력이 부족해. 심지어는 그래서 요즘에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남자 예전에는 남자들이 뭐 한 해에 아기를 뭐 100만 명을 낳아가지고 뭐 60만 명 정도의 군인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 뭐 25만 명 정도 4분의 1 쪼그라들어가지고 군대 갈 남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유지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부족하니까 누구라도 여자들도 가서 군대 복무를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출산 국가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군대 인력도 부족한데 또 이 아이들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 문화 잘 알지. 한국말 잘하지. 이 애들을 왜 굳이 뭐 하라는 얘기야. 외국으로 내쫓는 얘기야. 한국에서 잘 살게 해야지. 우리 인구를 지켜야지. 라는 국가적 이익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들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야. 인도주의적 차원이 아니라. 인도주의 차원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이 책에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누구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책은 누구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거야? 이야기를. 아이들, 대부분의 이야기, 뭐 몇몇 작품, 몇몇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바로 그런 외국인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어떤 그런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자기 삶의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를 터놓고 풀어놓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애들이 실제로 쓴 거야? 어떻게 쓴 거야, 이건?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이 책 형식은? 약간 인터뷰 같은 거 해서 만든 거. 그렇지. 은유라는 아주 나름 요즘에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우리나라에. 은유라는 소설가가 직접 이 사람들을 만난 거야. 인터뷰한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질문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대답했다.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이런 방식 쓸 수 있잖아. 보통 기자 대답 기자 대답. 근데 이런 방식으로 안 썼어. 두 번째로는 그냥 은유라는 그 작가가 누굴 만났는데 그 애는 이렇더라. 라고 이런 막 3인칭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었을 수 있잖아. 뭐 철수는 어쩌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도 안 썼어. 인터뷰한 다음에 이 은유라는 작가가 1인칭 그 아이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는 얘기지. 그럼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썼을까? 이런 형식이 갖는 특징이 뭘까? 음, 어떤 특징이 있을까? 좀 더 음. 생동감 있게? 그렇지. 좀 더 생동감 있고, 본인이 그 이야기를 털어놓는,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가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리감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입장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 어떤 그런 형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이제 이 글쓰기 과제가 그거였어. 여러분이 누군가를 인터뷰한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을 쓰는데 요 은유 작가처럼 그 인물의 입장에서 1인칭으로 여러분들이 그 인터뷰한 대상들에 대해서 글쓰기를 했어야 되고 오늘 사실 그 글쓰기를 발표한 날이었는데 우리가 지난주 쉬면서 오늘 그냥 이제 책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던 그런 부분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쪽 보겠습니다. 혹시 니체라는 철학자 알아? 니체? 네.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해갖고 뭐 신은 죽었다라고 뭐 해가지고 유명했던 그 니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 했던 이야기에서 제일 마지막 그 문장 제일 마지막 줄
자, 소연이 마지막 줄 끝부분에 니체는부터 니체는 이웃을 니체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도덕 법칙을 전복해 보다 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다. 자기 지인이나 지역, 국가, 민족 가치관 같은 익숙한 세계의 틀을 깨고 자기를 넘어서라는 말이다. 활자로 익힌 먼 이웃 사랑의 참뜻을 나는 이주 인권 활동가들을 만나며 이해했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 서양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기독교 정신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자, 이 법칙을 도덕 법칙을 전복은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서 한 글자를 더 보탰어. 아니 세 글자를 더 보탰구나.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은 거야? 뭐가 더 붙었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뭐가 더 붙은 거야 지금 니체는? 소연아 네가 읽었잖아. 뭘 더 붙인 거야? 어, 윤성아. 전문가의, 아니, 그 철학자의 누구라 그러죠? 네가 읽었잖아. 네, 니체가 뭘 니체, 덧붙였냐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에 뭘 덧붙였냐고. 어, 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 먼 이웃, 보다 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뭔 말이야? 그니까, 어, 이제, 그, 가까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좀 하지 말고, 민성이 어, 이게 뭔 말이야? 보다 먼 이웃을 어, 사랑하라가. 자기랑 멀리 있는 그런 사람도 사랑하나? 하나, 뭔 말이야? 보다 먼 이웃을 사랑하라가.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일지라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자, 가족 사랑하기.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야. 그런 나 가까이에 있는 그런 보다 나랑 별 관련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저 먼 나라 사람들, 먼 이웃, 우리나라 노동자가 아니라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보편적 평등, 보편적 사랑 이것들을 실천하라는 어떤 그런 니체의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 중심, 가족 중심, 친구 중심 이런 거가 상당히 강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과감하게 보편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것들을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책이고 그런 자기들의 주장과 이 니체의 말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니체의 말을 인용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니체의 얘기고 이 이주인권 활동가들의 이야기고 사실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뭐야? 보다 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너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라. 선생님 아내가 맨날 쌤한테 욕하는 게 그거야. 아니 집에서는 뭐 집불 뭐 뭐도 안 하면서 뭐 밖에 나가서만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선생님 아내 같은 경우는 가족을 소중하고 가족부터 챙기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가족으로부터 뭐 한다? 그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간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그것도 소중한 가치지. 근데 반면에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니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보다 먼 이웃을 사랑하라는 분들이 뭐 그렇다고 가까운 이웃 사랑하지 말자는 것들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나 보다 먼 사람이나 같이 똑같이 라는 점에서는 우리 동안의 어떤 그런 기존 질서하고는 많이 다른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할 거냐, 얼만큼 수용할 거냐, 얼만큼 받아들일 건가는 결국은 또 여러분들 각자의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의 책은 패션 사이언스라는 책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다음 주가 시험 본다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쨌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해서 다다음 주도 글쓰기를 안 하겠습니다. 패션 사이언스 책을 그냥 읽고 절반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패션 사이언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기간 남아있는 동안에 책을 다 읽고 다음 주 절반하고 다다음 주에 어쨌든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은 와서 그 다다음 주 절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담이 좀 줄어들겠지, 너네가. 소연이 이해가? 아,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아니에요. 원래대로 너무 다음 좋은데요? 주에 책 읽고 다다음 주에는 글쓰기예요. 우리는 시험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아니, 선생님, 다다음 주에 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시험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 판단은. 어쨌든 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다음 패션 좋아요. 2주 동안 나눠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